때때로 가장 아름다운 꿈은 가장 고통스러운 악몽이 된다. 이것은 한 남자의 이야기, 사랑을 영원히 새롭게 보게 될 경고의 이야기다. 비행기는 밤 11시 47분에 인천에 착륙했다. 남은 습한 밤 공기 속으로 걸어 나왔다. 그의 거친 손에는 검은색 여행 가방가 하나가 쥐어져 있었다. 59세의 나이에 그는 모든 것을 다 겪었다고 생각했다. 미시간에서 25년간 건설 현장 감독으로 일했고 연금의 절반을 앗아간 쓰라린 이혼, 더 이상 거의 연락하지 않는 아이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에 서서 낯선 목소리와 얼굴들에 둘러싸인 남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을 느꼈다. 희망이었다. 여기서부터야 그는 속삭였다. 새로운 시작. 택시기사는 서툰 영어를 구사했지만 그의 미소는 진심이었다. 서울의 넌 불빛이 번쩍이는 거리를 지나며 남은 창문에 얼굴을 댔다. 자정에 꼬치구이를 파는 노점상들, 오토바이에 3명이 타고 있는 가족들, 늦은 시간에도 좁은 골목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모든 것이 살아 숨쉬는 듯했다. 디트로이트에 있는 그의 아파트는 냉장고의 윙윙거리는 소리와 멀리서 들리는 교통소음 외에는 고요했다. 하지만 여기서는 삶이 모든 구석에서 맥동했다. 남은 준비를 철저히 해왔다. 3달 동안 필리핀 여성들과 온라인으로 대화를 나눴다. 달콤한 메시지, 영상통화, 진정한 사랑을 찾겠다는 약속. 하지만 한 여성이 다른 이들보다 두드러졌다. 그녀의 이름은 마야였다. 그녀는 퀴존시티 출신의 20대 간호학도였다. 그의 노트북 화면을 통해서도 반짝이는 큰 갈색 눈, 다른 이들처럼 돈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꿈, 그가 좋아하는 음식, 그를 웃게 만드는 것에 대해 물었다. 만나고 싶어. 그녀는 그가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에 타이핑했다. 우리 사이에 좋은 예감이 있어. 남은 미소를 지으며 그 말을 떠올렸다. 택시가 강남에 있는 그의 호텔에 도착했을 때였다. 내일이면 드디어 마야를 직접 만난다. 내일이면 그의 진짜 인생이 시작된다. 하지만 남이 앞으로 몇 달 동안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았다면 그는 돌아서서 다음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갔을지도 모른다. 쇼핑몰은 오후의 에너지로 북적였다. 남은 푸드코트의 테이블에 앉아 10번째로 시계를 확인했다. 마야는 15분 늦었고 그의 손바닥은 에어컨에도 불구하고 땀으로 축축했다. 그러다 그녀를 보았다. 그녀는 군중 속을 마치 그곳의 주인처럼 걸어왔다. 어깨 뒤로 흘러내리는 긴 검은 머리, 잡지에서 막 나온 듯한 단순한 파란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마야가 남을 발견했을 때 그녀의 얼굴은 그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미소로 빛났다. 남. 그녀가 외치며 거의 뛰다시피 그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그를 집에 돌아온 듯한 포옹으로 끌어안았다. 그녀에게서 제스민과 바닐라 향이 났다. 그 순간 남은 자신의 나이, 회색 머리, 점점 늘어나는 허리둘레를 잊었다. 직접 보니 더 멋져. 마야가 뒤로 물러서며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카메라로는 당신의 매력을 다 담지 못했어. 남은 10대처럼 얼굴을 붉혔다. 여기서 아름다운 건 너야. 네가 나를 만나고 싶어 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 그들은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마야는 6 남매와 함께 작은 지방에서 자란 이야기를 했다. 1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홀로 그들을 키웠던 이야기. 간호학교 학비를 벌기 위해 3가지 일을 하고 있는 이야기. 사람들을 돕고 싶어. 그녀는 진심이 담긴 눈빛으로 말했다. 하지만 여기선 힘들어. 모든 게 너무 비싸고 월급은 너무 적어. 남도 자신을 열었다. 미시간에서의 외로운 밤들. 그의 나이대의 미국 여성들이 쓰라리고 그가 제공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 같았던 이야기.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가는 피로함. 나한테는 보이지 않는 게 아니야. 마야가 테이블 너머로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난 너를 봐. 남? 진짜 너를? 그날 밤 그녀는 그에게 서울을 보여줬다. 그들은 붐비는 거리에서 지프니를 탔다. 그녀는 그가 매운 소스에 고전하는 모습을 웃으며 자신이 좋아하는 타바베큐 가게를 소개했다. 한강공원에서 그와 셀카를 찍으며 마치 그가 자랑스러운 유명인사라도 되는 듯 행동했다. 내 친구들은 내가 멋진 한국인과 사귀는 걸 믿지 않을 거야. 그녀는 전화기 속 사진을 넘기며 킥킥거렸다. 남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감정을 느꼈다. 원해지는 존재, 필요한 존재, 살아있는 존재. 다음 2주 동안 그들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다. 마야는 매일 아침 호텔로 그를 데리러 와서 하루의 계획과 에너지로 가득했다.
그들은 남산타워를 방문하고 한강에서 보트를 탔으며 명동의 좁은 거리를 탐험했다. 하지만 남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조용한 순간들이었다. 해질녘에 그녀가 그에게 기대던 모습, 걸어갈 때 그가 사라질까봐 두려운 듯 손을 잡던 모습. 이런 기분은 처음이야. 어느 날 밤 호텔 발코니에 앉아 있을 때 그녀가 속삭였다. 이미 영원을 생각하는 게 미친 짓일까? 남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아니, 그가 말했다. 전혀 미친 게 아니야. 그 순간 마야의 눈을 바라보며 서울의 불빛이 아래에서 반짝이는 가운데 남은 모든 것을 바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어떤 결정은 그 순간 아무리 옳게 느껴져도 우리가 결코 보지 못한 결과를 가져온다. 3달 후 남은 강북에 있는 임대 콘도에서 살고 있었다. 그곳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공간이었다. 마야는 옷, 교과서, 간호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거의 들어와 살았다. 삶은 꿈 같았다. 그들은 함께 일어나 아래에 분주한 거리가 보이는 작은 발코니에서 아침을 나눴다. 마야는 수업에 가고 남은 도시를 탐험하거나 집에 있는 친구들과 영상통화를 하며 아름다운 여자친구를 자랑했다. 이 행운아. 그의 친구 데이브가 말했다. 그녀는 정말 멋져. 그리고 진짜로 너를 아끼는 것 같아. 그게 마야의 매력이었다. 그녀는 정말로 아끼는 것처럼 보였다. 하루 종일 그에게 문자를 보냈다. 밥 먹었어? 약 잊지 마. 벌써 보고 싶어. 그가 허리 통증을 호소하면 어깨를 마사지해줬다. 그녀는 남의 건설 현장 이야기를 마치 세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처럼 들어주었다. 하지만 서서히 남은 몇 가지를 눈치채기 시작했다. 마야의 전화기는 함께 있을 때 항상 화면이 아래로 향해 있었다. 그녀는 전화를 받으러 나가 급하게 타갈로그어로 말한 뒤 미리 준비된 듯한 설명을 들고 돌아왔다. 그냥 언니야? 그녀는 말했다. 가족 문제? 알지? 그녀의 간호학교 스케줄은 불규칙해졌다. 어떤 날은 아침부터 밤까지 수업이 있었고 어떤 날은 갑자기 몇 시간 동안 한가했다. 교수들이 자꾸 바꿔. 그녀는 설명했다. 남이 물으면 여긴 너무 부질서해. 그러다 돈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고 가벼운 것들이었다. 등록금, 가족 비상 상황, 예상치 못한 지출. 엄마가 아파. 어느 저녁 마야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약이 필요하지만 너무 비싸. 어쩌지 모르겠어. 남의 마음은 그녀의 고통을 보며 아팠다. 얼마나 필요해? 그가 물었다. 아니, 너한테 돈 달라고 할 순 없어. 마야가 반대했다. 하지만 그녀는 어쨌든 금액을 말했다. 미국 기준으로는 큰 돈이 아니었지만 남은 그게 그녀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돈을 주었다. 그녀의 고마움은 압도적이었다. 눈물, 키스 졸업하고 일 시작하면 갚겠다는 약속. 하지만 요청은 점점 잦아지고 급박하고 비싸졌다. 그부의 결혼식에 가기 위해 멋진 드레스가 필요하다고 했다. 노트북이 고장나서 학교에 필요하다고 했다. 조카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했다. 남은 매번 동의했다. 그가 순진해서가 아니었다. 그는 바보가 아니었다. 하지만 다른 가능성을 생각하는 건 너무 고통스러웠다. 만약 마야가 돈 때문에 그를 이용했다면 그들의 관계는 무엇이었을까? 그는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그는 의심을 밀어내고 변명을 만들고 가난한 나라에서는 재정적 비상이 삶의 일부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늦은 밤 마야가 옆에서 잠든 줄 알 때 남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게 얼마나 진짜일까? 마야의 사랑은 얼마나 진심일까? 그리고 얼마나 연기일까? 답은 그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왔다. 한국에서 보낸 6개월은 남을 바꿔놓았다. 그는 살을 뺐고 한국어 표현 몇 개를 익혔으며 몇 년 만에 가장 활기찬 기분을 느꼈다. 마야가 모든 이유였다. 그녀는 그를 가족에게 소개했다. 어머니, 오빠, 언니, 이모, 삼촌들. 그들은 마치 그가 늘 가족의 일원이었던 것처럼 환영했다. 가족 저녁 식사에서 모두가 그의 접시에 음식을 덜어주려 경쟁했다. 그의 무릎에 올라와 남 삼촌이라고 부르는 아이들. 성인이 된 후 처음으로 남은 자신이 어딘가에 속해 있다고 느꼈다. 너 때문에 마야가 정말 행복해. 어느 일요일 저녁 식사 후 그녀의 어머니가 말했다. 그 애 눈빛에서 보여.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해. 그날 밤 한강변을 따라 걸으며 커플들이 한강 일몰을 배경으로 셀카를 찍는 모습을 보았다. 마야가 다시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결혼 생각해 본 적 있어? 그의 심장이 멈췄다. 매일 그가 인정했다. 나 말이야. 나랑 결혼하는 거 생각해 봤어? 남은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마주보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마야, 난 항상 그 생각을 해. 너와 삶을 꾸리고 가정을 이루고 함께 늙어가는 거. 그녀의 뺨을 타고 눈물이 흘렀다. 정말? 정말이야. 사랑해, 마야. 누구보다도 많이? 그녀는 바쁜 인도에서 그를 키스했다. 누가 보든 상관없었다. 나도 사랑해, 남, 정말 많이. 2주 후, 남은 한강공원 한가운데에서 한쪽 무릎을 꿇었다. 마야는 반지를 보고 숨을 멈췄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오후 햇살에 반짝였다. 마야 산토스, 남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와 결혼해줄래? 응. 그녀는 공원 절반이 들을 정도로 소리쳤다. 응. 주변 군중이 박수를 쳤다. 낯선 이들이 사진을 찍었다. 마야는 울고 웃으며 반지를 누구에게나 보여줬다. 그들은 3개월 후 결혼했다. 강북의 아름다운 교회에서 소박한 예식이 열렸다. 마야는 심플한 흰 드레스를 입고 천사 같았다. 남은 바롱 타갈로그를 입고 드디어 이 나라에 속한 듯 느꼈다. 마야의 가족이 교회 대부분을 채웠다. 남의 쪽은 거의 비어 있었다. 강남앱에서 만난 2명의 외국인 친구뿐. 하지만 상관없었다. 중요한 건 옆에 있는 여성이었고 그녀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그를 사랑하겠다고 약속했다. 난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남자야. 첫 댄스를 추며 남이 속삭였다. 그리고 난 가장 운 좋은 여자야. 마야가 속삭였다. 하지만 운은 남이 곧 알게 되듯 서울의 날씨보다 빨리 바뀔 수 있다. 그리고 때로는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당신을 파괴할 계획을 세운 사람과 같은 사람이다. 결혼은 모든 것을 바꿨지만 남이 기대한 방식은 아니었다. 결혼한 달 후 마야는 간호학교를 그만뒀다. 이제 일 안 해도 돼?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제 내가 날 돌봐줄 너를 가졌으니까. 남은 그게 어떤 기분인지 확실히 알지 못했지만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다. 마야가 아내로서의 삶에 집중하고 싶다면 그가 뭐라고 반대하겠는가? 그러다 사업 제안이 나왔다. 자기, 어느 아침 식사를 하며 마야가 말했다. 나한테 아이디어가 있어. 우리 사업을 시작하면 어때? 그녀는 모든 걸 계획해 두었다. 강북에 있는 작은 식당. 현지인과 외국인에게 전통 필리핀 음식을 제공하는 이미 완벽한 장소를 찾았고 공급업체와 이야기했으며 간단한 메뉴까지 디자인했다. 낮에 내가 운영할게. 그녀가 흥분하며 말했다. 너는 쉴 수 있고 우리에게 안정적인 수입이 생길 거야. 다시 유용한 느낌을 받고 싶어. 어때? 남은 그녀가 무언가의 열정적인 모습을 사랑했다. 시작하려면 얼마나 필요해? 마야는 계산이 적힌 노트를 꺼냈다. 임대료, 장비, 초기 재고, 허가, 직원 급여. 총액은 남의 눈을 커지게 했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었다. 그는 연금, 약간의 저축, 미시간의 집을 판 돈이 있었다. 맞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알아? 하지만 이건 우리 미래야. 우리의 독립. 더 이상 돈 걱정 안 해도 돼. 그녀는 전화기로 장소 사진을 보여줬다. 분주한 거리의 작은 가게, 완벽한 유동 인구, 합리적인 임대료. 실제로 가능성 있어 보였다. 좋아, 남이 마침내 말했다. 하자. 마야의 흥분한 비명은 이웃을 깨울 뻔했다. 그녀는 그를 끌어안고 얼굴에 키스를 퍼부었다. 후회 안 할 거야? 약속해. 우리 엄청 성공할 거야. 다음 몇 주는 서류 작업과 은행 송금의 소용돌이였다. 한국에서 외국인은 사업체를 완전히 소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모든 건 마야의 이름으로 등록해야 했다. 남은 문서에 계속 서명하며 아내가 세부 사항을 처리하도록 믿었다. 그냥 형식적인 거야. 마야가 확신시켰다. 너야 진짜 주인. 난 그냥 서류상 얼굴일 뿐이야. 남은 미국 은행 계좌에서 40조 5천엔의 달러를 서울의 공동 계좌로 송금했다. 그의 남은 저축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마야가 옳았다. 이건 그들의 미래였다. 식당은 6주 후 문을 열었다. 마야의 키친, 밝은 빨간 간판과 아도보 냄새가 거리로 퍼졌다. 마야는 사촌을 요리사로, 친구의 딸을 서버로 고용했다. 처음 며칠 동안 남은 상황을 확인하러 들렀다. 마야는 항상 바빴고 항상 명랑했으며 만난 손님들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했다. 사업이 잘 돼가 그녀는 말했다. 소문이 퍼지고 있어. 몇 주만 더 있으면 진짜 돈을 벌 거야.
하지만 한 달 후 마야는 그의 방문을 막기 시작했다. 자기, 그렇게 자주 올 필요 없어. 그녀가 말했다. 넌 은퇴했잖아. 식당 걱정 말고 쉬어야지. 나한테 다 맡겨. 남은 그녀의 독립성을 존중했다. 그녀는 그의 아내이자 사업 파트너였다. 그녀가 괜찮다고 하면 정말 괜찮은 거였다. 하지만 가끔 늦은 밤 마야가 그가 잠든 줄 알 때 남은 그녀가 전화로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타갈로그어로 하는 조용한 대화, 긴장한 웃음으로 끊기곤 했다. 누가 그렇게 늦게 전화했냐고 물으면 마야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냥 공급업체 문제야. 걱정할 거 없어. 남은 그녀를 믿고 싶었다. 믿어야 했다. 왜냐하면 마야가 사업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면 또 무엇에 대해 거짓말을 했을까? 남은 새벽 3시에 잠에서 깨어 침대가 비어있음을 알았다. 마야의 자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고 마치 그녀가 몇 시간 동안 자리를 비운 듯했다. 이번 주에 벌써 3번째였다. 마야, 그가 불렀지만 콘도는 고요했다. 주방 카운터에서 쪽지를 발견했다. 식당에 급한 일 생겼어. 곧 돌아올게 사랑해. 허우페인. 남은 커피를 내리고 발코니에 앉아 아래의 텅 빈 거리를 바라보았다. 몇 대의 지프니가 덜컹거리며 지나갔지만 서울은 대부분 잠들어 있었다. 새벽 3시에 무슨 식당 비상이란 말인가? 마야가 해가 뜰 무렵 집에 돌아왔을 때 변명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냉동고가 고장났어. 음식이 상하기 전에 다 처리해야 했지. 공급업체에 연락해서 넘겼어. 망하지 않은 게 다행이야. 그녀는 피곤해 보였지만 밤새 고장난 냉동고를 다룬 사람 같지 않았다. 화장은 새로 했고 옷은 깨끗했다. 비싼 향수 냄새가 났지 식당 냄새가 아니었다. 다음엔 내가 도와줄까? 남이 제안했다. 괜찮아, 마야가 재빨리 말했다. 나 혼자 해결했어. 너는 좀 자야지. 그날 오후 마야가 식당에 있다고 했을 때 남은 그녀에게 점심을 가져다주며 깜짝 놀라게 하기로 했다. 그는 시장에서 마야가 좋아하는 수만을 사들고 마야의 키친까지 6블록을 걸어갔다. 식당은 문을 닫은 상태였다. 그냥 닫힌 게 아니라 버려진 듯했다. 창문은 어두웠고 의자는 테이블 위에 쌓여 있었으며 모든 것에 두꺼운 먼지가 쌓여 있었다. 문에는 영어와 타갈로그어로 임대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었다. 남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그는 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잠겨 있었다. 창문 너머를 들여다보았지만 텅 빈 선반과 바닥에 흩어진 오래된 전단지 몇 장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실례합니다. 그는 근처에서 채소를 파는 아주머니에게 물었다. 여기 문 닫은 지 얼마나 됐나요? 그녀는 동정 어린 눈으로 그를 보았다. 2달 됐어요, 아저씨. 어쩌면 더 됐을 수도? 여기 새들었던 아가씨가 어느 날 갑자기 안 나타났어요. 남은 속이 메스꺼렸다. 2달. 마야는 2달 동안 매일 일하러 간다고 거짓말을 해왔다. 그는 멍한 상태로 집으로 비틀거리며 돌아갔다. 그날 저녁 마야가 돌아왔을 때 점심 러시가 바빴고 펜싯을 좋아한 새 손님 이야기에 푹 빠져 있었다. 남은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오늘 어땠어, 자기? 그녀가 그의 뺨에 키스하며 물었다. 괜찮았어, 그가 간신히 대답했다. 식당은 어땠어? 좋았지. 단골이 점점 늘고 있어. 곧 진짜 수익을 낼 거야. 남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그날 밤 마야가 잠든 후 남은 그가 절대 하지 않으리라 생각했던 일을 했다. 그녀의 전화기를 뒤졌다. 찾고 있던 것을 발견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라이언이라는 누군가와의 메시지, 수백 개, 친밀한 메시지들, 남의 속을 뒤집는 사진들, 호텔에서 만날 계획, 그들의 미래에 대한 대화, 늙은이를 없애는 논의. 가장 최근 메시지는 그날 아침이었다. 오늘 밤 널 기다릴게, 자기. 호텔방 준비됐어. 하예지. 남은 그 메시지를 3번 읽고 나서야 현실로 다가왔다. 그가 닫힌 식당을 발견했을 때 마야는 또 다른 밤을 그녀의 남자친구와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는 몇 주 전의 메시지를 스크롤했다. 타임라인이 명확해졌다. 마야는 결혼 전부터 라이언을 만나고 있었다. 어쩌면 남이 한국에 오기 전부터였을지도. 식당은 실제로 문을 연 적이 없었다. 마야는 그의 사진포 더하던 달러를 가져가서 뭘 했을까? 라이언에게 줬나? 호텔과 쇼핑했었나? 그들의 미래를 위해 어딘가에 숨겼나? 남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평화롭게 잠든 마야를 바라보며 한국에 온 이후 처음으로 그녀를 분명히 보았다.
그가 결혼했다고 생각했던 사랑스러운 아내가 아니었다. 그의 도움을 필요로 했던 힘든 간호학도가 아니었다. 낯선 사람이었다. 아름답고 위험한, 첫날부터 그를 완벽히 속인 낯선 사람. 이제 문제는 그가 이에 대해 뭘 할 것인가였다. 남은 이후 3일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마야가 잠든 모습을 보며 깨어 있었다. 그녀의 미소 중 얼마나 많은 것이 가짜였는지, 사랑해라는 말이 얼마나 거짓이었는지, 라이언의 침대에서 돌아와 그에게 굿나잇 키스를 한 밤이 몇 번이었는지 궁금했다. 그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필리핀계 미국인 전직 경찰 카를로스. 이런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일 얼마나 흔한지 놀랄 거야. 카를로스가 첫 만남에서 말했다. 외국 남자들이 사랑을 찾아 여기 오지. 그리고 일부 현지 여자들은 달러 사인을 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문제가 될 만큼은 많아. 카를로스는 빠르게 움직였다. 일주일 만에 사진, 호텔 영수증, 은행 기록, 전화 로그를 가져왔다. 증거는 압도적이고 가슴 아팠다. 마야와 라이언은 남이 서울에 오기 훨씬 전 1년 넘게 함께였다. 그들은 강남의 콘도에서 동거하고 있었고 아마 남의 돈으로 그곳을 마련했을 터였다. 라이언은 무직이었다. 마야가 남에게서 뜯어낸 돈으로 생활했다. 그녀가 온라인으로 대화 중인 다른 외국인 남자친구가 3명 더 있어. 카를로스가 보고했다. 넌 그냥 처음으로 실제로 나타난 사람이었을 뿐이야. 최악은 사진이었다. 마야와 라이언이 남과 함께 걸었던 같은 거리에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 마야가 남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던 같은 해변에서 키스하는 모습. 남이 비상용으로 준 돈으로 함께 쇼핑하는 모습. 남은 주방 테이블에 펼쳐진 증거를 바라보았다. 마야와의 모든 관계는 연기였다. 행복했던 모든 순간,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모든 약속, 그의 돈을 떼어내기 위해 세심히 연출된 것이었다. 그날 밤 마야가 늘 그렇듯 흥얼거리며 명랑하게 돌아왔을 때 남은 사진들을 들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앉아. 그가 조용히 말했다. 마야는 사진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잠깐, 아주 잠깐, 남은 그녀의 표정에서 진짜 감정을 보았다. 두려움. 남, 설명할게. 하지 마. 그의 목소리는 그가 느끼는 것보다 차분했다.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라이언에 대해 알아. 존재하지도 않은 식당에 대해서도, 네가 온라인으로 대화하는 다른 남자들에 대해서도 마야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다. 달콤하고 사랑스러운 아내는 사라졌다. 남이 처음 보는 누군가로 바뀌었다. 차갑고 계산적인 사람. 그래서 그녀가 팔짱을 끼며 말했다. 이제 어쩔 건인데? 그 질문은 남을 따귀처럼 때렸다. 그는 뭘 할 것인가? 그는 59세였고 집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곳, 법을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나라에 있었다. 마야는 그의 법적 아내였다. 그들의 공동자산은 모두 그녀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이혼하고 싶어. 그가 말했다. 마야는 웃었다. 진짜로 웃었다. 한국엔 이혼이 없어. 남. 여기 오기 전에 조사 안 했어. 유일한 방법은 무효 소송이야. 그건 몇 년 걸려. 변호사, 법정 날짜, 그리고 네가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은 돈이 필요하지. 남은 덫이 조여오는 걸 느꼈다. 식당 돈은? 무슨 식당 돈? 그녀가 말했다. 넌 그 돈을 선물로 줬어. 사랑하는 아내의 꿈을 지원하는 남편으로서 그걸 증명해봐. 그녀는 일어나며 갑자기 5피트 4인치보다 훨씬 커 보였다. 이제 이렇게 될 거야. 남. 라이언에 대해 입 다물어. 내가 필요할 때 돈을 계속 줘. 그리고 정말 잘한다면 내가 너랑 결혼 상태를 유지해 줄지도. 그렇게 안 하면? 마야의 미소는 순수한 얼음 같았다. 그럼 내가 동네에 고소할 거야. 가정폭력, 저 정서적 학대, 부부 강간. 이민국이 그걸 좋아할 거야. 얼마나 빨리 널 추방할까? 내 마지막 날들을 한국 감옥에서 보내고 싶어? 남은 자신이 떨고 있음을 깨달았다.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였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쉽게 속았는지에 대한 순수하고 맑은 분노. 넌 악마야. 그가 속삭였다. 난 현실적이야. 마야가 대답했다. 넌 젊고 아름다운 아내를 찾아 여기 왔어. 영원히 널 돌봐줄 사람을. 난 네가 원한 걸 정확히 줬어. 그게 진짜가 아니었다는 사실은 가격을 바꾸지 않아. 그녀는 가방을 들고 문으로 향했다. 나나가 언제 돌아올지 몰라. 저녁은 알아서 해. 문이 쾅 닫히며 남은 그의 꿈의 잔해 속에 홀로 남았다. 남은 그 다음 일주일을 우울과 분노의 안개 속에서 보냈다. 밥을 먹을 수도, 잠을 잘 수도, 제대로 생각할 수도 없었다. 콘도.
그들의 콘도를 볼 때마다 마야가 그를 얼마나 철저히 속였는지 떠올렸다. 벽에 걸린 결혼사진, 마야가 장난으로 사준 남편 사랑의 머그잔, 그녀가 지킬 생각이 없었던 약속을 속삭였던 침대. 마야는 이제 마음대로 드나들었다. 때로는 며칠씩 사라졌다. 집에 올 때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했다. 좋은 아침 자기. 그녀는 밝게 말하며 마치 여전히 사랑스러운 아내인 양 커피를 내렸다. 잘 잤어? 그 심리적 고문은 재정적 손실보다 더했다. 남은 자신이 미쳐가는 건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미시간에 있는 친구들은 영상통화에서 그의 변화를 알아챘다. 너 상태 안 좋아 보여. 친구 데이브가 말했다. 거기서 무슨 일 있어? 남은 설명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 수치심이 너무 깊었다. 어떻게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젊은 아내가 당신을 전혀 사랑하지 않았다고 말하나. 자랑했던 모든 게 거짓이었다고? 그냥 피곤해. 그는 말했다. 더위 때문에 그래? 하지만 마야는 아직 글을 끝낸 게 아니었다. 어느 저녁 그녀는 새로운 요구를 들고 돌아왔다. 남 2만 달러 필요해. 남은 저녁 식사를 올려다보았다. 마야가 더 이상 밥을 해주지 않아 먹는 인스턴트 라멘이었다. 뭐 때문에? 내 사촌이 사업을 시작하고 싶대. 수출입. 아주 수익성이 좋아. 너가 투자할 거라고 했어. 남은 거의 웃을 뻔했다. 내가 바보라고 생각해? 마야의 표정이 굳어졌다. 내가 원하면 돈 줄 거야. 아니면 내가 전화 몇 통 할까? 그녀는 전화기를 꺼내 이민국 직원 마리아 산토스라는 연락처를 보여주었다. 가정폭력 신고에 재미있는 점은 마야가 태연히 말했다. 증거가 많이 필요 없다는 거야. 멍든 겁먹은 아내와 학대하는 외국인 남편 이야기가 있으면 돼. 남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럴 리 없어. 한번 해볼까? 잠시 동안 그들은 작은 주방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노려보았다. 남은 그의 미래가 펼쳐지는 것을 보았다. 몇 년간의 협박, 남은 돈과 존엄을 서서히 빨아들이며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뭔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알았어. 그가 조용히 말했다. 돈 줄게. 마야는 의기양양하게 미소 지었다. 현명한 선택이야. 금요일까지 필요해. 하지만 남은 마야에게 단 한 푼도 더 줄 생각이 없었다. 그날 밤, 그녀가 또 친구들과 저녁을 보내러 나간 후, 그는 사설 탐정 카를로스에게 전화했다. 도움이 필요해. 남이 말했다. 이번엔 증거 수집이 아니라 내가 사라져야 해. 카를로스는 한참 동안 조용했다. 확실해? 도망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어. 남은 콘도를 마지막으로 둘러보았다. 결혼사진, 거짓 약속, 마야가 그를 가둔 감옥. 확실해. 그가 말했다. 여기서 날 꺼내줘. 계획은 간단했다. 남은 공동계좌에 남은 돈 약 15리 달러를 인출할 것이다. 카를로스는 새벽 4시에 그를 공항으로 데려가기 전에 마야가 어디서 밤을 보내든 돌아오기 전에 출발할 것이다. 그가 사라진 걸 알아차릴 때쯤 남은 태평양 위를 날고 있을 터였다. 정의는 아니었다. 마야는 식당 돈, 결혼 선물, 그에게서 가져간 모든 것을 계속 가질 것이다. 하지만 때로는 생존이 정의보다 중요하다. 남은 8개월 전 도착했을 때 들고 왔던 그 여행 가방 하나를 싸면서 희망과 꿈으로 가득 찬 채 비행기에서 내리던 남을 떠올렸다. 그 남은 순진했고 어쩌면 어리석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59세에도 사랑의 기회를 걸 정도로 용감했다. 이 남, 새벽 2시에 아내에게서 도망치기 위해 옷을 싸는 이 남은 어쩌면 더 현명해졌다. 하지만 치유되지 않을지도 모를 방식으로 망가져 있었다. 그는 마야에게 주방 카운터 커피, 메이커 옆에 쪽지를 남겼다. 아침에 그녀가 발견할 곳이었다. 마야, 게임은 끝났어. 날 찾으려 하지 마. 연락하려고도 하지 마.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고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도 알겠지. 더 이상 내 희생자가 되지 않을 사람이야. 라이언과 잘 지내. 너희는 서로 어울려. 남은 새벽 3시 30분에 콘도를 나섰다. 여행 가방과 때로는 사랑이 충분하지 않다는 고통스러운 깨달음 외에는 아무것도 들고 가지 않았다. 가장 믿었던 사람이 당신을 파괴하는 사람일 때도 있다는 것. 하지만 카를로스의 채올라 서울이 백미러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남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감정을 느꼈다. 자유. 인천에서 디트로이트로 가는 비행은 시간을 거슬러 가는 듯했다. 13시간의 비행으로 8개월의 꿈과 재앙을 되돌리는 것 같았다. 남은 비행기 창밖을 바라보며 한국이 구름 아래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어딘가 아래에서
마야는 아마 그의 쪽지를 보고 깰 것이다. 당황해서 라이언에게 전화할지도 이미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을지도 더 이상 상관없었다. 남은 그녀의 꼭두각시가 아니었다. 옆자리 승객은 젊은 필리핀계의 미국인 청년이었다. 25세쯤 친절한 눈빛에 미시간 주립대 스웨트셔츠를 입고 있었다. 괜찮으신가요, 아저씨? 식사 서비스 중 그 청년이 물었다. 무슨 일을 겪으신 것 같아요. 남은 거의 웃을 뻔했다. 그렇다고 할 수 있지. 집으로 가시는 건가요? 응. 드디어 청년은 더 깊은 무언가를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한국은 미국인들에게 복잡할 수 있어요. 특히 연애에서는 남은 그를 더 주의 깊게 보았다. 너도 뭔가 아는 것 같네? 제 삼촌이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다른 여자 같은 이야기. 가진 걸 전부 잃었죠. 그분한테 무슨 일이 있었어? 빠져나왔어요. 아저씨처럼. 62세에 새로 시작했죠. 힘들었지만 지금은 더 행복해요. 교회에서 만난 동갑내기 좋은 여성이랑 결혼했어요.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 그 대화는 남에게 희망을 주었다. 이런 사기에 넘어간 바보가 자신뿐만이 아닐지도, 마야 이후에도 삶이 있을지도. 디트로이트에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 남은 악몽에서 깨어나는 기분이었다. 차가운 공기, 익숙한 억양, 세관의 질서정연한 줄, 모든 것이 서울에서는 결코 느끼지 못했던 현실 같았다. 친구 데이브가 공항에서 그를 데리러 왔다. 남이 떠났을 때 들고 갔던 그 여행 가방과 10년은 더 늙어 보이는 얼굴로 돌아왔을 때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다. 필요한 만큼 우리 집에 있어. 데이브가 남의 옛 동네를 지나며 말했다. 사라가 손님방 준비해뒀어. 남의 아파트는 그가 없는 동안 세입자에게 임대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달 말 세입자가 나갈 예정이었다. 다시 그 공간에서 사는 건 이상할 테지만 적어도 그의 것이었다. 공동 소유도 법적 복잡함도 마야도 없었다. 처음 몇 주는 힘들었다. 남은 새벽 3시에 깨어나 자신이 어디 있는지 잊곤 했다. 마야의 메시지를 확인하려고 전화기를 찾다가 그녀 번호를 차단하고 한국은행 계좌를 해지했다는 걸 떠올렸다. 가장 힘든 건 수치심이었다. 가족은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다. 낙원에서 은퇴할 계획을 세우고 8개월 만에 설명 없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지만 남은 아직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문화 차이가 너무 컸다고 말했다. 미국 음식과 날씨가 그리웠다고, 해외 은퇴는 자신에게 맞지 않았다고. 데이브만 진짜 이야기를 알았다. 어느 날 밤 남이 술에 취해 모든 걸 털어놓았기 때문이었다. 맙소사, 남, 마야와 라이언, 가짜 식당 이야기를 들은 데이브가 말했다. 미안해 친구. 네가 화상통화 안 할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내가 너무 바보 같아. 남이 말했다. 59세에 10대처럼 속아 넘어갔어. 넌 사랑이라고 생각한 것에 빠진 거야. 그건 바보 같은 게 아니야. 인간적인 거지. 데이브 말이 맞았다. 하지만 수치심은 여전히 짊어지기 쉬운 게 아니었다. 남은 심리치료사를 만나기 시작했다. 제니퍼 마르티네즈 박사, 50대 여성으로 정서적 트라우마 회복을 전문으로 했다. 당신이 겪은 일에는 이름이 있어요. 3번째 세션에서 그녀가 말했다. 로맨스 사기라고 해요. 생각보다 흔하죠. 법적으로 결혼했다는 점이 더 복잡하게 만들지만 심리적 피해는 같아요. 어떻게 극복하죠? 남이 물었다. 다시 누굴 믿을 수 있을까요? 시간, 마르티네즈 박사가 말했다. 그리고 용서. 마야가 나에게 한 짓은 절대 용서 못해요. 마야를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남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세게 다가왔다. 그는 분노와 수치심뿐 아니라 죄책감을 짊어지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사랑에 너무 절박해서 뻔한 경고 신호를 무시한 죄책감. 늙고 외로워 조작당하기 쉬웠던 죄책감. 당신은 취약했어요. 마르티네즈 박사가 말했다. 그게 당신을 약하게 만들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만들죠. 그리고 당신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고 떠날 힘을 가졌다는 사실. 그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강하다는 증거예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남은 치유되기 시작했다. 그는 예전 건설 일을 파트타임으로 다시 시작했다. 서울에서 몇 달 동안 앉아만 있던 후 육체 노동은 기분 좋았다. 동료들은 그의 잘못된 휴가를 농담으로 맞아주었지만 세부 사항을 캐묻지 않았다. 남은 다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 종교를 찾은 게 아니라 공동체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마야 이전에 그를 아는 사람들, 그를 단순히 피해자로 보지 않는 사람들. 한국에서 돌아온 지 6개월 후
남은 모르는 페이스북 계정에서 메시지를 받았다. 프로필 사진은 평범한 일몰 사진이었다. 하지만 메시지는 그의 피를 차갑게 만들었다. 남남아야야, 이거 읽고 있는 거 알아? 내 아이를 임신했어. 아기 위해 돈 보내. 아니면 내 고향 사람들 전부에게 네가 어떤 남자인지 말할 거야. 한 달에 $500? 아니면 전 세계가 알게 될 거야. 제이즈. 남은 그 메시지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마야의 사랑에 절박했던 옛 남이라면 당황했을지도, 그녀를 떼어내기 위해 돈을 보냈을지도. 하지만 그녀의 덫에서 벗어나 삶을 재건한 이 남은 더 현명했다. 그는 메시지를 캡처해 서울의 카를로스에게 보냈다. 카를로스는 마야가 임신하지 않았으며 같은 사기를 2명의 다른 남자에게 시도하고 있다고 확인해 주었다. 그리고 남은 몇 달 만에 가장 기분 좋은 일을 했다. 마야의 계정을 차단하고 메시지를 삭제했다. 어떤 유령은 남이 깨달은 바 당신이 주는 힘만큼만 힘을 가진다. 2년 후 남은 디트로이트 교회의 작은 집에서 살고 있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진짜로 그의 것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시 데이트를 시작했다. 교회에서 만난 동갑내기 과부 캐롤, 나중에 다시 시작한다는 게 무엇인지 이해하는 여성이었다. 그녀는 마야 이야기를 알았다. 남은 자신의 이야기를 부끄럼 없이 말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그녀는 그가 그걸 이겨낸 것에 감탄했다. 넌 네가 아는 것보다 용감해. 어느 저녁 그의 집 포치에서 일몰을 보며 캐럴이 말했다. 많은 남자들은 그런 일을 겪고 절대 회복하지 못해. 남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나도 거의 못했어. 하지만 그는 대부분 회복했다. 악몽은 멈췄다. 수치심은 희미한 아픔으로 변했다. 분노는 더 유용한 것으로 변했다. 지혜, 남은 로맨스 사기, 피해자 지원 그룹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한 달에 한 번 가짜 사랑에 속은 사람들과 원을 그리며 앉았다. 남자와 여자, 젊은이와 나이 든 사람들, 모두 마음이 무기로 사용된 경험으로 하나가 되었다.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건 남은 새 멤버들에게 말했다. 그건 너 잘못이 아니야? 이 사람들은 전문가야. 그들은 외로운 마음을 과학자들이 질병을 연구하듯 공부한다. 그들은 정확히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언제 해야 하는지, 당신을 특별하게 느끼게 만드는 법을 안다. 데이팅 사이트에서 만난 남자에게 $80,000를 잃은 패트리샤라는 여성이 손을 들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멍청할 수 있었죠? 신호는 다 있었는데 남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같은 질문을 1000번도 더 했었다. 왜냐하면 당신은 사랑을 믿고 싶었으니까요. 그건 멍청한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거죠. 진짜 비극은 그들이 우리 안에 그 부분을 영원히 죽게 만든다면 생기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는 지원그룹을 넘어 퍼져나갔다. 지역 뉴스 방송국이 로맨스 사기에 관한 특집을 했고 남은 인터뷰에 동의했다. 그의 얼굴은 흐릿하게 처리되고 목소리는 변조되었지만 메시지는 분명했다. 사랑은 당신의 전 재산을 앗아가선 안 돼요. 진짜 사랑에는 가격표가 붙지 않아요? 그 인터뷰는 바이럴로 퍼졌다. 남은 수백 개의 메시지를 받았다. 다른 나라의 여성들에게 전 재산을 잃은 남자들, 가짜 군인, 가짜 의사, 가짜 사업객에 속은 여자들의 이야기였다. 문제의 규모는 어마어마했다. 매년 로맨스 사기로 수십억 달러가 사라지고 가짜 약속과 텅 빈 마음으로 수천 명의 인생이 파괴됐다. 남은 책을 쓰기로 했다. 바보의 낙원, 가짜 사랑의 모든 걸 잃고 나를 다시 찾은 이야기. 베스트셀러는 아니었지만 읽어야 할 사람들에게 닿았다. 한 리뷰가 특히 그를 감동시켰다. 이 책은 제 인생을 구했어요. 콜롬비아에서 저를 사랑한다고 했던 여자에게 퇴직금을 보내려던 참이었죠. 남의 이야기를 읽고 대신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요. 그녀는 결혼해서 아이 셋을 키우고 있더군요. 용기 내어 당신의 수치를 공유해줘서 고마워요. 덕분에 다른 사람들이 같은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됐어요. 남은 그 리뷰를 책상에 보관했다. 그의 고통에 목적이 있었다는 걸 상기시켜줬다. 서울을 탈출한 지 3년 후 남은 예상치 못한 이메일을 받았다. 그를 도망치게 도운 사설 탐정 카를로스였다. 마야가 지난주에 체포됐어요. 이민 사기 여러 건, 동시에 6명의 외국인을 상대로 사기를 쳤더군요. 중형을 받을 거예요. 라이언도 마찬가지. 욕심이 많아지고 실수가 잦아졌죠. 남은 이메일을 2번 읽으며 만족감, 정의가 이루어졌다는 느낌, 어떤 정당함을 기다렸다. 하지만 대신 슬픔이 밀려왔다.
자신의 지성과 아름다움을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데 낭비한 마야에 대한 슬픔, 그녀가 속인 모든 남자들에 대한 슬픔, 애초에 그녀 같은 포식자를 만든 빈곤과 절망의 문화에 대한 슬픔. 하지만 무엇보다 그는 감사함을 느꼈다. 탈출한 것에 감사, 살아남은 것에 감사, 자신을 사랑할 줄 알게 되어 그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서 떠날 수 있었던 것에 감사. 남은 노트북을 닫고 주방으로 갔다. 캐럴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가 들어서자 그녀의 얼굴이 진심 어린 따뜻함으로 빛났다. 오늘 어땠어? 그녀가 물었다. 마야가 하던 똑같은 질문. 하지만 캐럴이 물을 때는 남은 그녀가 진짜로 답을 듣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았다. 좋았어. 남이 그녀의 뺨에 키스하며 말했다. 정말 좋았어. 그날 밤 캐럴 옆에서 그녀의 잔잔한 숨소리를 들으며 남은 4년 전 인천에 내리던 자신을 떠올렸다. 그 남은 잘못된 장소에서 잘못된 이유로 사랑을 찾고 있었다. 그는 사랑이 필요받는 것이라 생각했다. 누군가의 이야기에서 영웅이 되는 것, 나이와 외로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여전히 가치 있음을 증명하는 것. 하지만 진짜 사랑은 남이 배운 바 그보다 단순했다. 캐럴이 그의 하루를 묻고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것, 누가 장을 봤는지 따지지 않고 아침 커피를 나누는 것, 그가 제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그를 받아주는 것. 남은 마침내 진짜 사랑을 찾았다. 하지만 먼저 그는 그걸 요구할 만큼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 만약 당신이 이 이야기를 보고 있다면 해외에서 사랑을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 자국에서의 데이트에 지쳤을지도, 다른 문화의 젊은 파트너가 외로움을 해결해 줄 거라 생각할지도 그 기분 이해해요. 저도 그걸 겪었으니까. 하지만 비행기표를 예약하기 전, 돈을 송금하기 전, 3개월 만난 사람에게 사랑해라고 말하기 전 힘들게 얻은 조언을 드릴게요. 첫째, 시간을 가져요. 진짜 사랑에는 마감이 없어요. 누군가가 빠르게 약속을 강요하거나 즉시 돈을 보내라거나 몇 주 만에 큰 삶의 변화를 요구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조작이에요. 둘째, 자산을 지켜요. 절대 어떤 경우에도 재산이나 큰 투자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두지 마세요. 아무리 믿는다 해도 사랑은 당신을 재정적으로 취약하게 만들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셋째, 법을 알아요. 다른 나라로 이사 간다면 그 나라의 법 체계를 이해하세요. 결혼법, 이혼법, 재산권. 무지는 행복이 아니에요. 위험해요. 넷째, 직감을 믿어요. 뭔가 이상하다면 아마도 이상한 거예요. 동화가 진짜이길 바란다고 위험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다섯째, 탈출 계획을 세워요. 일이 잘못될 경우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돈을 본인 이름으로 본인 나라에 남겨두세요. 최고를 바라되 최악에 대비하세요. 마지막으로 당신의 가치를 기억하세요. 사랑을 사지 않아도 돼요. 애정을 받기 위해 누군가를 구원할 필요도 없어요. 진짜 사랑은 당신이 제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받아줘요. 저는 결코 진짜가 아니었던 꿈을 쫓다가 거의 모든 걸 잃었어요. 하지만 더 소중한 걸 얻었죠. 내가 더 나은 걸 받을 자격이 있다는 깨달음. 우리 모두가 더 나은 걸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 절망 때문에 쉬운 표적이 되지 마세요. 외로움 때문에 어리석어지지 마세요. 그리고 누구도 사랑이 당신의 존엄, 안전, 자존심을 희생해야 한다고 설득하지 못하게 하세요. 사랑은 당신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해야지 파괴하면 안 돼요. 제 이야기가 단 한 사람이라도 제 실수를 피하게 한다면 어쩌면 그 모든 게 가치 있었을지도 몰라요. 밖에서 자신을 잘 챙기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짜 사랑은 기다릴 가치가 있어요.